중국에서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나오고 있죠. 이 소식 이후에 어제 우리 증시도 흔들렸다가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에 다시 낙폭을 회복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어제의 우리 투자자를 간담 서늘케 했던 이 중국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도울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오늘 중국 얘기하기 전에 간밤 뉴욕 증시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어제 한국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12시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 향방과 관련해서는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굉장히 주목됐었는데요. 예. 우리가 이틀 전, 3일 전인가요? 앞으로 미국 증시를 볼 때에는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보다는 금리 문제를 주목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그런 것이 오늘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확정치가 발표된 이후에 금리 문제로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에 상당히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하는 기폭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데요. 1분기 성장률 어제 밤에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0.5%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 간격으로 발표되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의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속보치는 마이너스 0.3%죠. 근데 잠정치는 마이너스 0.2%고 여기 개선됨에 따라서 확정치는 플러스 성장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마이너스 0.5% 퇴보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간격으로 발표되는 이렇게 성장률 추세가 꺾이네, 개선됐다가 꺾이는 거는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관세 영역이다. 그래서 트럼프 진영은 일시적으로 봤습니다는 관세에 따른 영향이 의외로 컸다. 집계가 되면 될수록 의외로 크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GDP 추계율을 왜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발표될까 하면 50일기의 주기 때문에 사실 분기가 끝나고 바로 발표되는 속보치는 주요 도시, 실비력 통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전역으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잠정치 잡히고 확정치 잡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지역의 가장 통계로부터 이렇게 전 세계 관세에 따른 영향이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급증 같은 경우에는 총성목별 기도에서 GDP 성장률을 무려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4.7%까지 깎아내렸습니다. 굉장히 크게 깎아내리는 거죠. 예. 그래서 수출도 감소되고 소비도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관세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봤습니다는 조기 금리 인하가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1분기 확정치 나오고 나서 두 가지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험안과 윌러 이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7월 달에 0.25%포인트 인하가 나오고요. 7월 달과 잭슨홀 미팅까지는 좀 파월의 입장을 좀 봐주다가 7월 달, 8월 달에 아무래도 차기 연준 의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발표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후보도요. 예. 후보요. 이제 후보가 나오면 이제 상원의 인준 거쳐서 최종적으로 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 해는 금리 인하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9월 FOMC의 새로운 회견연도 10월 1일 앞두고 사실 정리 겸해서 마이너스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겠냐.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금리 인하는 이렇게 사실 정치적 측면에서는 호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대 지수가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조기 인하라는 것은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고요. 이제 중국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네. 시진핑 중국 주석의 실각설이 계속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체가 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사실 차익 실현과 함께 예. 사실 이 얘기가 갑자기 해서 저도 잘 모르다가 시청자분이 이 얘기 좀 해주십사. 또 이 방송을 통해서는 중국 얘기를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현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청자분이 또 어제 이게 코스피를 장 초반에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국 문제에는 권력이 세 가지가 있죠. 국가 최고 통수관장에는 국가주석의 권력이 있고 그다음에 공산당의 권력이 있고 군의 권력이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 주석의 실각설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렇게 2년 전서부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종전과 다른 것은 이번에는 굉장히 상실했다 이런 표현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설입니다. 그리고 당 권력은 보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실 그런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후진타 전 서기라든가
그다음에 원자버 전 총리로 공산당의 권력을 넘어간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은 위의 C 주석에 이미 상실됐다는 설보다는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 권력 보겠습니다. 군 권력은 확실히 이건 선은 아닙니다. 장유사 당 중앙의 1부주석이 확실하게 군은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장유사는 뭐냐? 시진핑의 반대 세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열렸었던 5월달이죠. 중앙정치국 이렇게 확대회에서 보면 시 주석의 퇴진 문제 가지고 자 확실하게 퇴진시킬 것이냐, 부분적으로 퇴진시킬 것이냐. 우리가 페드 의장을 할 때에는 미리 페드 의장을 해서 섀도우 의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부분 퇴진시킬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을 활발하게 됐다는 거 거론됐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시진핑이 임명했던 최측근 웨이펑어 이 국방부장이죠. 예. 그다음에 리쌍푸 그리고 외교부장 칭강은 확실히 낙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의 실각설이 상당히 좀 과거보다는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다 하는 이 측면이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포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시진핑의 왼팔 오른팔들이 지금 제거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혹은 약해지고 있다. 이런 건 사실이다라는 말씀이고 네. 이 실각설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최근에 중국의 군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군부 움직임은 외신을 통해서도 예. 굉장히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또 중국의 군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주석의 시진핑 위치를 좌우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세력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거는데요. 중국의 군부는 1인자는 국가 주석인 시진핑과 2인자, 3인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1주석, 2주석, 부주석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중앙권에 있어요. 그래서 1주석은 장유샤, 2주석은 허웨이둥인데요. 2주석은 3개월째 공석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석상에서 1주석과 2주석이 공시에 나와야 되는데요. 장유사는 더 활발하게 나오고 1주석이죠. 2주석은 허웨이둥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텍스 마이닝 기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좀 포착해본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주도했던 20자 공산당회 2020년이죠. 이때 이제 상황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군 숙청 작업을 주도했던 이렇게 마오와도 낙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하반기에 아직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는 4중 전에 사실 그 벌써부터 관심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시겠으면 4중 전에는 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20기 중앙군사위원회가 되는데요. 핵심이 7인입니다. 근데 핵심 7인 중에 시자진은 뭘까 하면 시진핑의 사실 사단들입니다. 3인이 퇴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시진핑 사단의 핵심 사단의 3인은 누굴까? 시자진 3인은 바로 리쌍푸, 마오와 허웨이둥입니다. 퇴진했습니다. 그리고 1주석에 해당되는 장유사가 지금 세력 확정이 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20기 중앙정치의 4중 전에서 보면 최고 통수권자에 해당되는 시진핑과 예. 지금 1주석에 해당되는 장유사가 권력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 3인방이 퇴진했기 때문에. 그러면 권력구조 재편상 보면은 장유상 그다음에 시진핑과의 가장 첨두의 두 천단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나오니까 중국에 대해서 실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거론했던 게 굉장히 피부적으로 와닿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볼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3년이나 한 힘 있는 주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이면 할 때만 해도 외신에서는 아니 이거 중국 주석이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다. 거기에 맞게 조직이라 뭐 인사들 다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랬던 시 주석이 왜 군부로부터 이제 어떤 등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근본적으로 시 주석은 공산당의 책무이자 예. 국가 주석으로서 할 수 있는 책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장기 집권을 꿈꾸죠. 근데 이것이 군부의 세력과 공산당이 이것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냐 하는 측면에서는 공산당과 군부에서 국가 주석의 요구하는 책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자, 시진핑이 2012년 사실 그 5년 연해서 지금 3년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 3년임째 또 이례적이기 때문에 강력한 그 이렇게 국가 주석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자, 공산당 100주년 2021년 계기로 해서 사우강사의 건설은 시진핑이 갖고 있는 가장 책무입니다. 공산당의 목적인 사우강은 달성해야 됩니다. 근데 사우강은 뭘까?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인민들이 평등하게 잘 산답니다. 근데 이것을 못했거든요. 예. 근데 못하면서도 사실 한마디 반성조차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사우강 사회에 구축하지 못했던 뿐이 시진핑이 사실 군부라든가 공산당에 의해서 힘의 역학관계에서 항상 자기 자신의 결점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 성장입니다. 인민적인 측면에서는 계획경제 통계에서 목표 성장률을 달성해야죠. 이게 국가주석의 능력의 시금석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2012년 취임 이후에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인민들 입장에서는 목표 성장을 달성하지 못해? 시진핑이 2012년서부터 했을 때는 중개 성장률이 7에서 8%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직전에는 4.5%대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5%도 밑으로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장, 중성장, 중국 입장에서는 4%, 3%는 저성장입니다. 예, 저성장입니다. 예.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15년, 지금 이제 2027년이니까 지금 13년 동안 하면서 고성장, 중성장, 저성장으로 이렇게 오니까 인민들의 불만은 세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냐? 제3의 천안문 사태가 얘기 나오면서 이것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20자 공산당계 수도 없이 경기부양책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경기부양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요 두 가지 요인이 지금 집권 기간 동안 2027년까지 15년을 보장하기 때문에 외신을 통해서는 개인적으로 장기 집권을 꿈꾸는 게 아니냐, 강력한 국가주석이 아니냐. 하지만 공산당과 인민들과 그다음에 군부로부터는 이 내부적 결점 때문에 사실 항상 균열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면뿐 아니라 중국 외신들 사회면에서 나온 뉴스 체크해봐도 이제는 중국의 명문 대졸 인력들도 취업이 안 될 정도로 내부의 경제 동력이 좀 약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실각설 실체가 없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외형적으로 나오는 시진핑은 항상 등장하죠. 예. 근데 등장하는 횟수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적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각설에서는 아직까지 실체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군부와 당과 인민들 관계에서는 분명히 종전과 다르다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실각설을 부인하는 시각에 있어서는 시진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종전보다는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트럼프는 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말이 뭐 시청자분이 나오지 말아야다, 나오지 않았으면 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경제 패권을 다투는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 패권의 상대방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 본인도 인민들, 군부라든가 당에 이렇게 세계 확대를 위해서 그만큼 활발하게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작년보다도 더 못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외신이라든가 이런 게 눈에 띄게 나왔던 것은 올해 초에 동남아 3개국을 방문했죠. 트럼프 취임 전후에. 예. 그리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G7 캐나다 이렇게 정상회담 기간에 중앙아시아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사실 중앙아시아 방문했을 때보다는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15차 5개년 계획인데 이게 2030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4연임 하면 2027년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2030년까지 계획이면 개인적으로는 이 계획을 갖고 있다면 2030년까지 자기가 연임하고 있는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쪽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시진핑의 4연임 여부는 결과적으로 2027년에 공산당대에서 결정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세 차례 연임 통해서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습니다는 과연 지금의 당이라든가 군이라든가 인민들의 격리도를 볼 때는 여기서 시진핑 체제가 정신체제가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올해의 하반기에 열리는 4중 전회에서 가닥이 좀 잡히지 않겠느냐,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중국 경제라든가 중국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입장에서도 하반기에 전개되는 계획되고 있는 4중전의 결과는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의 사연임을 두고 뭔가 잡음이 생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네, 이건 이제 현재 어제 시청자분이 그 질문을 많다 이렇게 보니까 어제 좀 많은 그 현재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들이 상당히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이랑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가닥을 잡아야 되거든요. 2027년에까지 가느냐 하는 문제, 2027년 시진핑에 이렇게 연임이 돼야 되느냐 문제 할 때는 올해 4중전에서 사실 이렇게 가닥을 잡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자 시진핑 세력과 지금 당과 군부와 이렇게 해서 이탈하는 반 시진핑 세력의 숙청이 본격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강 달성, 미달성 이후에 시진핑의 반기를 들었던 세력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갈까 하는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인민들의 불만이 터지고 제3의 천안문 사태가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도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진타오의 전 총서기가 반대했던 이런 반 시진핑 세력의 숙청 작업이 2022년에 열렸던 공산당 대회 이후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그때 공산당 대회 시청자분 하긴 전임자에 대해서 후진타오를 그냥 모든 당원이 보는 앞에서 끌어내버렸거든요. 그 장면은 중국처럼 관시, 예전 군부 세력을 유지할 때 전임자에 대해서 예우 이런 거를 볼 때는 공산당 대회가 공식적으로 열릴 때 전 총서기, 그때 당시엔 총서기죠. 총서기를 그대로 끌고 내린 것은 사실상 이것은 시진핑의 개인적인 장기 집권의 야망을 표현하거든요. 그때부터 뭐냐? 그때부터 사실 그 군부를 중심으로 해서 반 시진핑 계열의 숙청 작업이 됐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후진타오 총서기를 중심으로 해서 반 시진핑 세력도 굉장히 부각됐던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대회에서도 굉장히 이 균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실각서는 2년 전부터 나왔는데요. 반 시진핑의 세열에 공산당 대비에 또 군부에서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냐? 이 사람들의 반발이 어떻게 됐겠느냐 하는 측면이 관심이 됐거든요. 자, 올해 하반기 4중전에 2020년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군부 입장에선 장유사가 반 시진핑에 확실하게 부각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시진핑은 반 시진핑 계열, 그다음 반 시진핑은 시진핑의 춘희대 이런 측에서 숙청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2027년을 향한 권력의 어떤 서열상 이런 문제가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시각들이 현지에서 만만치 않게 들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중국 공산당의 인사를 보면서 저희가 짚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네. 중앙에서 권력 다툼이 심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 최고 통수권자가 힘을 줘서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잘 안 된다라는 점을 봐야 될 거고 이거를 경제 측면에서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가 역산을 해보면 혹시 헝다 사태도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사실 계획경제, 통제경제는 신속공 통제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안일수록 민주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보다는 빨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권력 다툼이 오니까 경제 문제에서 현안 처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아시겠습니다. 헝다 사태입니다. 오늘도 이 골드만삭스에서 중국의 부동산은 2027년까지 10%가 더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자, 헝다 사태 올해로 6년째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모든 위기 중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부동산 문제는 더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헬스로 보면 약 8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위기가 가장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1억 채를 넘겼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빈집 공포, 시가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는 국영기업에 해당되는 BYD도 제2의 헝다 사태로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영기업. 근데 과다한 부채 문제가 됐죠. 헝다 사태와 똑같아죠. 유사 경로를 겪고 있죠. 근데
채우보리 쪽으로 지금 대규모 할인 정책 나가는데요.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했습니다는 제2의 테슬라처럼 수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가격이니까 자충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되죠. 제가 이 헝다 사태와 BYD 문제 중개 상징격에 해당되는 것을 짚어드렸습니다는 지금 뭐냐, 중앙에서 권력 다툼이니까 경제에서 갖고 있는 현안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미봉책인 금융 완화책이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3, 제4 헝다그룹 사태는 줄지어서 대기하고 있는 사태가 중앙 권력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시간에 중국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안화와 원화 연동 등에 따른 우리 증시 영향을 진단해 보기 위함일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는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세력 다툼이 본격화되면 중국 주식에 투자한 중화개미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거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사실 그 작년 말부터 이렇게 가닥을 잡아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가장 높을 때 작년 말에 예. 사실 미국 증시의 차익 실현을 해주십사. 그리고 사실 올해 4월 달 같은 경우는 상호간세 직후에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때 일부 대형 증권사에선 중국의 BYD라든가 중국 주식을 밀었을 때 오히려 미국 주식 쪽으로 가라, 한국 주식도 괜찮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중국과 원수가 된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상호간세 직후에 4월 초 이후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한 25% 이상 다 올랐고, 한국도 비슷한 폭으로 올랐고,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 지수가 지금 시진핑의 실각설이 나온 이후에 3,40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중국에 투자했던 중화개미들도 자, 속속 한국에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해서 중국의 BYD라든가 이런 걸 중국 주식을 추천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통제 국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계획 경제에선 중앙 무대가 잘 정리가 돼야 경제가 통제력에서 빨리 가고 증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는 사실 하반기에 사정 전에도 있습니다는 중국의 군부 지금 아주 심상치 않거든요. 장유세가 오르는 과정에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공산당도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산당과 군부의 세력이 분열된다면 그 위에 국가주석이라 하더라도 시진핑의 국가주석의 실세, 권력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획경제, 통제경제의 강점인 통제력은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당면한 현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시도 좋지 않습니까? 한국 증시도 좋고 다른 증시가 있는데 굳이 중국에 밀어붙이느냐. 과거에도 차이나 펀드 같은 악연이 있었는데,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다른 데 투자할 때 맞습니다. 한국 투자할 때 맞습니다. 굳이 중국이냐? 시청자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할 것을 시청자분께 부탁드렸던 것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치 불확성 해소 여부가 또 중국의 반등 모멘텀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된다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